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댓글을 먼저 보기 전에 어제 이제 또 다우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다우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고 로그가 적용된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채널 상단부는 이제 고평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채널 상단부에서 이제 위치해 있다가 채널 상단부를 지금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이 초록색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이 추세선은 뭐냐면 2008년도 서프라임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서 채널 상단부를 맞고 15년도에 상단부를 맞고 이제 이 채널 하단부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2016년도 1월달 저점이었던 그 라인을 죄송합니다. 그려보면 지금 이제 주봉상 제가 여기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2016년 그 2월달 1월하고 이제 2월 사이에 이 저점과 아까 이제 금융위기 서프라임 금융위기의 저점을 이은 선인데,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에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그래서 반등을 해주고 지금 다시 이제 재차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 지수도 물론 이 채널 상단부를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 일단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봉 마감 자체를 이 채널 상단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좀 저지선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그 라인을 이 지금 초록색 이 추세선으로 이제 지정했을 때,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주봉 마감을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채널 채널 중반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을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015년에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18,323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상했을 때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이제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깨고 내려오는데, 깨고 내려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400 라인이 이 채널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2015년의 고점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지금 이번에 이제 올 위기가 죄송합니다. 이번에 올 위기가 9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제가 위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 이제 서프라임 때 이 채널 바닥을 닿기 때문에 다우도 이 채널 하단부까지는 일단은 적어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채널 하단부가 현재는 다우 같은 경우 이제 13,800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다우 지수에서 거의 뭐 반토막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별주는 더 심하게 이제 망가질 것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채널 하단부가 2007년도 이제 고점 위치가 거의 이제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1차는 18,000, 그리고 2차는 14,000 정도, 18,000 그리고 14,000 이렇게 이제 하락 목표치를 많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우가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 하락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뭐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이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적어도 이제 1000포인트, 만약에 분할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1670, 1차로 일부 조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험한 상황이고, 적어도 이제 1000포인트를 터치했을 때부터 분할로 이제 매수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완전 다현금화해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소하겠다라고 하면 뭐 18,500, 그리고 이제 아래까지 본다라고 하면 14,000, 14,000부터 좀씩 주식을 이제 포트를 담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잠깐만요. 빠삐용님이었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댓글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차트를 어차피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길래, 왜, 지금 이번 하락이 90년 만에 오는 하락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이제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을 보면, 잠시만요. 댓글에 이제 빠삐용님이 이제 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잠시만요. 예, 주봉으로 바꾸고요. 로그를 이제 적용할게요. 그러니까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차트가 안 깨진 걸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차트가 이제 깨진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일단 채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야 채권 가격이 다시 반등하니까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반등은 저는 채권 가격은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저는 이제 채권 가격은 하락할 거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가 당분간 이제 상승 기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1980년대 초부터 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가 보시면 정확하게 깨진 거는 2017년도 10월에 깨졌어요. 2017년도 이제 10월에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깨지고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지금 그때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 중에 이제 죽은 고양이가 그냥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엊그저께 다우지수도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제 빠졌는데 그때 그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반등도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채권도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주식시장하고 채권하고 어떻게 같이 빠지냐? 이렇게 같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원래 채권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주식시장이 빠지고 채권 가격이 빠지면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보통 이제 움직인다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이제 침체될 때 침체 국면으로 갈 때는 단기간에는 채권 가격 하락, 주식시장도 같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댓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은동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리한 장세 속에서 이더리움만 빛이 나네요. 이더 하드포크가 1월 15에서 16일 공식적으로 채굴 보상 감소하는 포크인데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일부 투기자분들이 비트코인 SV와 비슷한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이라는 코인을 1대3으로 에어드롭한다는 비공식 하드포크 1월 11일에서 12일 예정이 돼 있는 코인 때문에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거래소가 아닌 이더리움 지갑으로 놔야만 에어드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더가 이동하면 그 때문에 또 공급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이더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농후하네요. 예, 참 대단히 계획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이더를 조금 매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사실 방송 보면서 이더가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0.037호를 넘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넘을 수도 혹시 이제 와사비님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전략을 수정해서 0.037호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이더 교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이더리움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0.037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추가적으로 0.025를 깨고 뭐 0.020까지 빠질 걸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일단은. 근데 어찌됐든 일단 그건 이제 넘어가더라도요. 일단은 이 에어드랍 때문에 금운동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말고 이더리움이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비공식 하드포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제가 저도 이제 다 못 바꿔서 이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제 이더가 가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이 시장에서 대장으로 가든, 뭐든지 시장이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확 전환시켜줄 수 있는, 대형 알트에서 그런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확실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법정 화폐로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든, 리플로 전환하든, 갖고 있으면, 어차피 시장이 상승할 때 시간차가 있겠지만, 다 상승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는, 이제 1월 16일, 14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만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일단 1월 11일 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비공식 하드포크, 클래식 비전 포크라고 해서, 나노레저라든가 마이더 월렛에 넣어놨을 때 1대3 비율로 ETCV를 지급을 해준대요. 그리고 1월 12일 날 또 이더리움 노아 포크가 있다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것도 비공식이기 때문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포크가 있다고 이제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을 1대1로 이더리움 그 노아 포크를 주는데, 이건 ETN을 이제 지급을 해준대요. 1월 12일 날. 그리고 이제 1월 14일, 아까 또 16일도 얘기해 주셨는데, 14일 아니면 16일 그 사이에 콘스탄티노플 포크가 이제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이게 하드포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인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는 건 아니라, POW에서 이제 POS로 가는 과정 중에서 그 채굴자들의 어떤 반발을 예상해서 일정 부분, 약간 과도기적으로, 채굴량을 줄여주면서, 채굴자들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POS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채굴 보상이 3개에서 이제 2개로 줄어들게 되고, 어찌됐든, 채굴 보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은 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와사비님도 뭐냐면, 일단 공식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노플 뿐이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린 백서에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클래식 비전 같은 경우는 개발자 정보도 없고 기술적 내용도 그냥 목표 나열 수준이고 좀 허점이 많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이더 월렛에 넣어놓고 이거 하드포크 받은 거 에어드랍 받고 싶으면 프라이빗 키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온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돈 빼가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돈 빼가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하드포크라고 하면 대부분이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거래소에서 자기들 꿀꺽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그 투자자들한테 다시 그 하드포크된 물량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거는 좀 비공식적이고,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예, 의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박효님이 ICO 팔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일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 ICO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CO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랑 리플, 이더만 교체 매매만 어느 정도 잘 해줘도 시장 수익률보다도 더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 자체도 다른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인데, 여기서 굳이 ICO까지 해서 리스크를 더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CO를 나중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뜻에서 얘기하신 거라고 하면, 예,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을 위한 타고나지 못한 성대를 가진, 예, 굉장히 닉네임이 기신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시길래 남자들을 위한 타고나지 못한 성대를 가진이란 닉네임이신지. 근데 일단은 그 마찬가지로 그 클래식 비전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금은동님이 내용 적어주신 거랑 와사비님 의견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거 같이 종합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마법천사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지금 지갑을 쓰지 않고 있어서 좀 불안한데 어떤 분이 비트베리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비트베리 얘기해 주셔서 저도 다운받아봤는데 사용하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사용하긴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그 지갑 안에 있는 물량의 80%를 콜드월렛에 이제 보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거보다 안정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나노레저에 이제 보관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게 난 잘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뭐 비트베리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런 지갑 서비스가 그러니까 대부분 물량을, 지갑에 있는 물량을 이런 식으로 콜드월렛에 자신들이 따로 보관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 물량도 자신들이 뭐 20% 물량을 뭐 보험을 든다든가 그 회사에서, 그래서 아마 고객들 자산을 전체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갑 서비스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지갑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VR 증강현실도 이제 시장도 보고 뭐 백화점을 가지 않고 집에서 백화점 다니면서 이제 쇼핑하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도규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허물지 말고 모델하우스에 VR 마켓을 둔대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어떤 분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고 다른 분은 이제 백화점을 보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걸 보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굳이 또 그럼 모델하우스까지 가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아까 이제 그 누구죠? 예, 그 마법천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집에서 그 VR 기기를 끼면 될 것 같아요. 끼고, 그러니까 만약에 백화점 쇼핑하듯이, 백화점 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경하고 물건 구매하고요. 그럼 물건을 거기서 내가 선택하면 직접 이제 해당 백화점에서 그 VR을 제공해준 해당 백화점에서 물건을 직접 배송해서 보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켓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뭐 세계 유적지나 가볼 만한 것도 이런 식으로 VR 세계가 구현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실제 이미 이제 이런 VR 관련돼서 뭐 증강현실 그리고 VR 이런 식으로 이미 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인가 그 페이스북에서 400달러 정도 되는 그 VR 기기가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되고 거기 5G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 이제 VR 기기 끼면 저 같은 경우는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 아마 어지러움증도 해소돼서 거의 우리가 실제 거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VR 수준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네, 다음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만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재작년쯤 암호화폐 초기에 이어 새삼 XRP가 많이 주목을 받는 시기인 듯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더나 이오스의 경우 해당 플랫폼 내 뎁들이 늘어나고 네트워크 규모가 확대되면 해당 토큰의 가격이 비례해서 상승할 만한 동기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XRP는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렛 회사의 솔루션을 채택한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 동기나 상관성이 있는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국제 송금 과정에서 XRP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던데, 적극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XRP는 가격이 오히려 스테이블할수록 더 나은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XRP 보유자분들은 일종의 리플렛 회사의 주가를 간접적으로 투영하는 차원에서의 XRP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인가요?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도리도리님이 그때 얘기를 좀 자세하게 댓글로 달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또 도리도리님 말고도
CJ님도 아마 이 리플 관련돼서 좋은 내용들을 이제 써주셨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 리플은 그 XRP는 이제 국제 송금 과정에서 결국에 지금 법정화폐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들까지 다 아울러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달러가 법정화폐에서 하고 있는 역할, 그 중간자적인 그 역할을 XRP가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달러 역할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상위 버전인 거죠.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모두 이제 아우르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제 송금 과정에서 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뭔가 결제를 할 때, 결제를 해서 돈이 지불될 때 우리가 카드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지?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XRP는 이제 그 수수료보다는 우리 카드 회사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10,000원을 제가 어떤 제품 가격으로 결제를 하면 10,000원이 다 그 상점 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카드 값으로 결제를 했을 때 상점 주인이 받는 거는 뭐 9,900원 아니면 9,800원, 뭐 9,700원 이렇게 카드사랑 계약된 조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엄청난 양이고, 만약에 은행이 국제 이제 송금 서비스, 국가별 이제 송금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이제 오고 갈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수수료가 XRP는 이제 다시 뭐 회사로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XRP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만약에 수수료를 2번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럼 우리가 이거 일정 부분 XRP를 보관한 상태에서 한 번의 비용을 이제 줄인다라고 하면, 그 보관하려고 하는 일정 부분의 XRP를 보관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홀더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자체도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리플렛 회사의 주식 그 주가를 간접적으로 투영하는 차원에서의 XRP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건가?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별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리플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리플사가 어떻게 보면 600억 개, 약 600억 개 정도 되는 이미 이제 XR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XRP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리플사는 당연히 좋은 거죠. 리플사는 좋은 거고, 리플사는 그러니까 XRP 가격을 어떻게 보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전략을 저는 펼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리플사가 만약에 우리 FRB라고 하고, 만약에 XRP가 달러라고 한다라고 하면, FRB가 이제 돈을 버는 것과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가치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면서도, FRB는 그대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 일정 부분의, 이자를 계속 매년 이제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절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또 내용 중에 아마 제가 이렇게 리플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리플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아마 댓글을 달아주실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좀 오버돼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이제 의견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뭐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뮤엘님이 좀 재미난 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냥 재미로 이제 보시래요. 뭐냐면, 역술가가 본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관상해서, 김정은은 이제 광 팔고 본전하는 상. 광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일 것 같아요. 핵무기를 그냥 내주고 그냥 본전하는 상이고, 시진핑은 이제 원고만 했어야 되는데 쓰리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게 풀리는 그런 거고,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힘으로 안정감 있게 밀어붙이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컨텐츠를 위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리플님이 지금 이제 그리고 보시면 그 ASMR 김빵님이 예전에 이제 뭐였죠? 푸드이터라는 닉네임 쓰시던 지금 유튜버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ASMR이 뭐 이렇게 귀로 듣는 그런 거 같은데 이제 그 음성으로요. 그래서 이제 먹방 하시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보면 이제 진짜 이렇게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먹고 또 먹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황리풀님도 이제 유튜버 분이세요. 유튜버 분이시고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요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잘 쓰셔서 재미있는 현실에 다다랐죠. 앞으로 세상은 참 혼란의 연속일 듯 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파편화된 실용 지식만 흐트러져 있죠. 일단 뭐 학문이란 영역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도 저는 어떤 영역이 거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는. 우리 옛날에 뭐 이과, 문과 나누고 또 이과는 또 이과를 나온 학생들은 어디를 뭐 전자라든가 뭐 건축공학과 이런 공대를 지원할 수 있고 문과를 나오는 학생들은 이런 데는 이제 지원 못하고 이랬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저도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투자라는 것도 보면 이제 뭐 황리풀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금융공학이라고 해서 뭐 이과 학생들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뭐 수학적인 이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잘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든가 이 심리학에서 확실하게 어떤 자기가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투자를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별이 없어진 거고 앞으로 이제 속도에 정체성이 함몰당하는 사회가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역사적 방향, 그게 이제 역사적 방향인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AI가 이제 나오고 하면서 로봇이 나오고 역사적 방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암울한 현실이 될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중심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평생 지속되어야겠죠. 2019년 그 무서운 변화의 서막을 알리게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읽어봤고, 아까 이제 빠삐 형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그 미국 국채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뭐냐면, 미국 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추세선을 깨고 이탈하고 깨졌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금리는 오히려 이제 인상 기조로 가야 된다. 금리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바닥을 그 0을 뚫고 내려와서 계속 뭐 마이너스 금리, 그럼 누가 채권을 사냐는 거죠. 오히려 내가 채권을 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제가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채권을 누가 사주겠냐. 당연히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금리를 지금 인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버티는데 여기서 금리를 상승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기존 산업 자체가 한번 무너지면서 한번 아까 이제 황리풀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번 산업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 그 변화되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90년 만에 한번 사이클이 돌아온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부연님도 거시경제 이제 변화 갈림길이 바로 지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제 그 엔화가 이렇게 수렴하다가 안전자산으로 돈이 딱 슈팅이 나면서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000포인트가 깨지고 다우도 그 마지막 지지선이었던 이 추세선을 다시 이제 깨기 위해서 지금 하락으로, 이 초록색 추세선을 깨기 위해서 하락으로 지금 하락파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어제가 굉장히 이제 거시경제에서 어떤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충희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오스에 대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오스를 만든 회사가 블록원이고 월가의 전설, 마이크로 노보그라츠, 그리고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우지한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 저런 투자자들은 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코인을 만든 회사에 투자를 하나요? 그럼 이오스 코인이 떨어지건 올라가건 상관없는 건데 이 사람들의 수익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블록원의 지분을 산 건가요?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이오스가 보통 이제 회사들이 ICO를 진행을 할 때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ICO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더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이더를 받았다고 할게요. 10만 이더를 받으면 그 회사에 일단 자산은 10만 이더가 되겠죠. 10만 이더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발행한 그 코인, 그 이오스라고 하면 이오스 코인이 또 발행이 됐습니다. 그 발행된 이오스 코인은 가격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보통 그 이오스 물량을 다 투자자들한테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0%면 20% 회사별로 이건 차이가 있는데요. 20%면 20%, 15%면 15%를 자신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회사가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노보그라츠라든가 우지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단 만약 블록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블록원은 그 회사는 이제 일단 이오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오스가 가격 상승을 하면 그 이오스 물량의 20%면 20%, 그 물량의 가격만큼 또 자신의 회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거기 플러스해서 원래 회사 ICO 투자할 때 받았던 그 이더리움 10만 개라고 하면 그 10만 개도 그 이더리움 가치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이제 지분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이더리움을 정리를 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쓰겠지만, 그 비용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돈이 한 번에 다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의 어떤 자산을 일정 부분 지분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느냐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재단이 이제 어떤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거기서 그 개발팀은 재단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헤이요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미국 연방이나 세계 각지에서 미국이 먼저 거품 빼기를 작년 말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주식이 경제에 반영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입장이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지.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위기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위기다 하는데 찾아오겠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위기 신호들 나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실 텐데 아마 일반 대중들은 주가 조금 빠졌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2015년도,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한번 꺾였습니다. 꺾였다 다시 반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꺾이다가 다시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부동산도 폭락론이 사실 한 10년도부터 부동산 폭락론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부동산 폭락할 거다. 근데 어땠어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부동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도 폭락론이 나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무감각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질 수 있고 그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죠? 유아인이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에 배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점쟁이 너 같은 놈 한두 명 있었는 줄 알아?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올 위기도 아이 뭐 별거 있겠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마 받아들이는 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제 헤이유님은 지금 계속 이제 위기다 하는데, 야, 위기다 할 때는 실제 위기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저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이 N1 차트가, 저는 이제 이미 위기 신호가 온 거고, 보통 이제 보니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에, 이 N1 차트가 그 원화시장에서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이제 확실하게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 거기에 뭐 이 위험 신호가 이것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있고요. 거기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국 10년 만기 채권 추세가 깨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한 사이클을 완전 돌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돌아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가장 거기서 위험한 건 뭐냐면, 미국이 2008년도까지 풀린 양의 돈을, 달러를 4배 이상 풀었던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뜻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거죠. 주식시장이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이 먼저 20% 빠졌어요. 여기서 주식이 막 반토막 났어요. 오히려 그러면 경제는 6개월 뒤에, 보통 주식시장이 이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면,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앞으로 6개월 뒤에, 야, 진짜 경기 안 좋아졌다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망하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먼저 주가가 빠지고요. 주가 빠지면서, 뭐 부동산 시장도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도 나는 회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진짜 망하는 회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6개월 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연말부터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해서 뭐 올해 6월달이죠. 만약에 작년 연말부터라고 하면 올해 뭐 5월달, 6월달 그때쯤부터 주식이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다우지수 채널 중반부 정도까지만 빠져준다라고 해도, 이게 아니죠. 예. 다우지수 이 중간 지점까지 한 18,000까지만 다우가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그 파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속출할 겁니다. 그러면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는 한 6개월 정도 후행해서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와사비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업의 가치와 생태계 발전 방향에 관해 구글이 처음 서치 엔진 시장에 들어왔지만, 구글에서 이메일하고 작업하고 유튜브 하는 생태계 자체가 가치의 근본이 아닐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처음은 서치 엔진 시장으로 들어왔고,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다음 썼잖아요. 다음이 그러니까 메일 시장을 어떻게 보면 들어왔던 거죠. 이메일 보내는.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이메일도 지금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는 시간, 뭐 검색, 구글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의 근본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 플랫폼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대학교 채팅방에서 확장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도록 그 생태계 네트워크의 그 힘을 보고 가입자당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회사 밸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 가입자 뭐 1억 명 모았어. 그러면 1억 명 모아서 우리 회사 가치는 뭐 1조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수로요.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이버에서 카페 같은 거를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 카페를 사고팔 때도 결국에 그 카페에 그 카페 회원수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거 자체가 그 네트워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이 아무리 핸드폰을 잘 만들어도 애플에게 항상 눌리는 부분은 앱 스토어라는 생태계를 소유하지 못하고 구글에 기대고 있어서입니다. 수십만 명의 개발자의 자발적인 업로드와 신규 출시, 수억 명의 사용자들, 이 안에서의 경제활동, 이런 생태계를 삼성이 지금 만들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블록체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만약에 스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뭐 1억 명 돌파했다. 그 상태에서 스팀 그런 플랫폼 뭐 구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1억 명이 스팀을 이용하는 그 1억 명의 그 이용자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스팀 안에서 업로드하고 거기서 댓글 달고 활동하시는, 지금 유튜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하면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거지로 저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이게 물론 돈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삼성이 어떻게 보면 못 따라가는 거고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지금 여기 글에 보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습의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카피해서 약간 수정 후 10분 만에 XXX라는 신생 코인을 만들어 보이면서 암호화폐를 폄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 이거 뭐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데 뭐 코인 만드는 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이 새로운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규모화된 성장하고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이메일, 서치 엔진, 유튜브 같은 제품은 기술과 자본력 있는 회사라면 지금 만들 수 있고, 자본력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도 시도해 보았지만 지금은 그들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자본으로 제품은 만들어도 서스테이너블 이코시스템, 유지 가능한 생태계래요. 유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이기는 게임이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업과 국가를 넘어선 생태계 선점의 거대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안에서만 운용되던 생태계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계가 되려면 기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드는 블록체인이라는 메타 생태계가 필요하고, 이런 새로운 생태계 위에서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화폐 혁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88년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와 있던 그 금융 세력이 결국에 원하는 게 세계 단일화, 세계 단일 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단일화라는 게 저는 별게 아니라,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냥 유튜브로 예를 들게요. 그래서 이 유튜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도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낸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그게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계 단일 국가가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VR을 통한,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 가상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뒤에 막 뭐 이상한 거 꽂아놓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 눈으로 끼는 거는 모든 촉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뇌에 그냥 연결해서, 뇌랑 이런 뭐 척추에 연결해서 모든 신경계를 다, 실제 사람이 이게 리얼인지 가상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그런 가상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실제 진행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과도기적 단계에 뭐 처음에는 그런 어떤 선글라스 형태의 그런 VR 기기를 쓰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뇌에 진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터넷이라는 생태계에서 정보의 전달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생태계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쌍방간 인터넷상에서 확실하고 빠른 돈의 전달, 화폐혁명이 보장되고, 생태계가 필요하고 영역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화된 계약 속에서 보험, 부동산 거래, 리스, 각종 계약 등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성장은 생태계의 확장과 연동되고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에 이 힘은 그 생태계예요. 그 생태계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이 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유튜버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도 전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교류하면서 돈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VR 공간에서 우리가 실제 쇼핑을 하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제가 돈 주고 산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돈의 가치의 양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만 리플이 그 수수료를 띄든 스텔라가 그 수수료를 진짜 0.01%만 띄어도 그 금액은 진짜 상당한 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이지만 님이 질문해 주셨던 그 리플의 성장 가능성도 저는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리플이라든가 뭐 스텔라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와사비 님이 이제 올타임 하이를 보지 말고 이얼리 로우스의 성장을 보래요. 그래서 매년 그 바닥이 얼마였는지, 그 바닥이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뭐 유명 트위터가 남긴 글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2012년도 바닥이 4달러, 2013년도 65 이렇게 쭉쭉 돼서 2018년도 3,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반복될 때 2019년도의 저점은 어딜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고 패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패턴이 안 보여서 이게 단순 성장 곱셈, 뭐 여기 12배 성장, 뭐 3배 성장,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는 오히려 약간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 또 뭐 2배 성장, 2배 성장, 뭐 4배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 같은데 단순히 이 곱셈으로 보면 이 성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어떤 이 숫자에 비밀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혹시 뭐 와사비님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2019년도 1월 4일 영상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좋은 의견과 댓글,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랑 관계없는 얘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들 아니면 뭐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도 좋고요. 뭐 경제 관련된 얘기도 좋습니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빼고요. 정치, 종교, 스포츠 얘기 빼고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